저는 평생 두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둘을 키우며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줬죠. 큰 딸이 힘들다 하면 달려가 밥을 해주고 작은 딸이 출장 간다 하면 손주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땐 두 딸은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병실 침대에 혼자 누워있던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딸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복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인 평범한 어머니예요. 두 딸을 키우면서 제가 가장 바랐던 건 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당당하게 사는 거였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여자들이 계속 일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딸들만큼은 꼭 커리어 우먼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딸들도 제 바람대로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남부럽지 않게 잘 컸어요. 큰딸이 먼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작은 딸도 결혼했죠. 둘 다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나서야죠. 엄마니까요. 큰딸이 첫째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갔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큰딸은 출산휴가가 끝나고 복직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애 좀 봐주실 수 있죠? 어린이집 보내기엔 아직 너무 어려워서요. 물론이지. 내 손주인데 당연히 봐줘야지. 그렇게 큰딸 집에서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큰딸 출근 준비하는 거 도와주고 손주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낮잠 재우고 놀아주고 저녁에는 큰딸 퇴근할 때까지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어요. 피곤했지만 딸이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작은 딸도 아이를 낳았어요. 작은 딸도 저를 찾더라고요. 엄마, 언니만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나도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부터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큰딸 집,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작은 딸 집, 일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딸들이 번갈아 가며 엄마 일요일에 좀 쉬고 싶은데 애 좀 봐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봐줬어요. 내 딸들이고 내 손주들인데 안 봐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딸들이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했거든요. 처음엔 딸들이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살아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죠. 근데 점점 그런 말이 줄어들더니 이젠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엄마, 내일 몇 시에 와요?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도 와야 해요. 엄마, 주말에 우리 여행 가니까 애 좀 봐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어느 날은 큰딸 집에서 손주를 재우고 있었는데 큰 사위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인사만 툭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박서방 무슨 일 있나? 싶어서 큰딸한테 물었어요. 박서방 무슨 일 있어? 혹시 너네 싸웠니? 그랬더니 딸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피곤해서 그래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봐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집에서 애만 잘 봐주세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집에서 애만 봐달라니 내가 장모가 아니라 보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도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하다가 사위나 딸이 퇴근해서 오면 그냥 밥은 어땠냐, 회사 일은 괜찮냐, 그런 평범한 얘기라도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둘 다 피곤하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 참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작은 딸은 또 다른 시기였어요. 그날은 손주가 보채길래
제가 과일이랑 과자를 조금 섞어서 줬거든요. 그랬더니 작은 딸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엄마 그거 당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 먹이면 애한테 안 좋아요. 그 말투가 너무 날카로워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그냥 손주 달래려고 한 입 준 것뿐이었는데 그날따라 괜히 내가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손주한테 뭐 하나 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이거 먹여도 되나? 혹시 또 한 소리 들으려나?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내 손주인데 나도 애를 키워봤는데 이젠 딸 눈치 보며 있어야 하다니. 어느 날 밤 손주를 재워놓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했어요. 딸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엄마 고마워요. 그 한마디 듣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에는 잠도 잘 못 자는데 그래도 꾹 참았어요. 엄마니까요. 딸들이 힘든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언제 사는 거지? 딸들 키울 때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는데 이제 손주들까지 키워야 하나?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딸들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제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렇게 딸들 집을 오가며 손주들을 돌본 지 4년쯤 됐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큰딸 집에서 손주 아침 먹이려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너무 무겁고 아픈 거예요. 그래도 참았어요. 손주 밥은 먹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쯤 되니까 옆구리 쪽이 너무 아프고 뭔가 따끔따끔하더라고요. 거울을 봤더니 붉은 발진이 생겼어요. 처음엔 뭔가 벌레한테 물린 건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큰딸한테 말했어요. 얘, 오늘 몸이 안 좋구나. 오늘은 집에 일찍 가봐야겠다. 큰딸이 퇴근하고 왔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엄마, 안색이 왜 그래요? 많이 아파요? 그때는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내일 또 올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딸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나 봐요. 집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옆구리가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 혼자 동네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등을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 대상포진이에요. 꽤 심한데요. 왜 이렇게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요즘 무리하셨나 보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셨나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힘드셨죠? 라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딸들은 제가 힘든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바로 입원하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집에서 치료하기 힘들어요. 며칠 입원해서 주사 맞으셔야 해요.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딸들한테 전화했어요. 먼저 큰딸한테 전화했죠.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대상포진이래. 며칠간 애는 못 봐줄 것 같아. 큰딸이 놀라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번이요. 근데 애는 어떡해요? 제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제 걱정보다 손주 걱정이 먼저더라고요. 그래도 이해했어요. 딸도 직장인이니까 갑자기 빠지기 어렵겠죠. 작은 딸한테 부탁해봐.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 작은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언니애는 언니가 알아서 해야죠. 저도 회사에 일이 많다고요. 그리고 엄마, 대상포진은 집에서 푹 쉬면 낫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해요. 작은 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딸들은 제 걱정보다 자기들 일정 걱정이 더 큰 거예요. 결국 두 딸은 서로한테 미루더라고요. 큰 딸은 작은 딸한테 전화했나 봐요. 동생아, 너 엄마 병원 좀 가봐. 언니는 오늘 정말 못 빠져. 그러니까 작은 딸이 큰 딸한테 뭐라고 했대요. 언니가 가까우니까 언니가 가봐. 나는 저녁에 갈게. 저녁에 온다던 둘째 딸은 결국 안 왔어요. 큰 딸도 회의 끝나고 온다고 했는데 문자만 하나 왔어요. 엄마, 회의가 늦게 끝나서 내일 가볼게요. 푹 쉬어요. 딸의 문자 한 줄이 그렇게 짧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괜히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옆 병실에서는 보호자들이 환자 간호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엄마 물 좀 드릴까요? 라고 다정하게 말하고 누군가는 환자 등을 쓸어주면서 아빠 조금만 참아요라고 위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알아요. 딸들이 워낙 바쁘고 아이를 돌볼 시간도 없이 사는 거요. 그래서 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마음이 자꾸 서운하고 허전하네요. 몸이 아파서 그런가 혼자라는 생각에 괜시리 서글펐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으러 오셨어요.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네, 애들이 바빠서요. 그렇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너무 초라하게 들렸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더 외로웠어요. 옆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엄마 죽 먹어봐요. 아빠 이거 맛있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병원에서 나온 밥을 혼자 먹었어요. 목이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딸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손주들 돌보느라 제 건강은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 쓰러지니까 딸들은 저를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낮에 큰딸이 잠깐 들렀어요. 30분도 안 있다가 갔어요. 엄마, 회사 가봐야 해서. 곧 퇴원하시죠?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작은 딸은 퇴근 후에 잠깐 들린 거라며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엄마, 애 아빠가 애를 워낙 못 보잖아요. 빨리 가봐야 해요. 이 말만 남기고 가는데 솔직히 괜히 마음이 허전했어요. 두 딸 다 제가 언제 퇴원하냐고만 물어보고 가네요. 아픈지 괜찮은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딸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요. 내 인생을 살겠다고요.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딱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요.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주사 맞고 약 먹으니까 통증은 조금씩 나아지는데 마음은 더 아팠어요. 딸들은 그 이후로 한 번씩 들르긴 했는데 매번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가더라고요. 엄마, 빨리 나으세요. 애들이 엄마 없으니까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힘들지 않은가? 낮에는 그래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가시니까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너무 외로웠어요. 할 일도 없고 생각만 많아지더라고요. 그날도 저녁 먹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병실 TV를 틀었는데 농업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보는 거였는데 내용이 신기해서 점점 빠져들게 됐어요. 치유농업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어요. 화면에는 넓은 밭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환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작물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 할머니가 인터뷰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분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남편 잃고 나서 우울증이 심했어요. 아이들도 다 자라서 떠나고 혼자 집에 있으니까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면서 달라졌어요. 제가 무언가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씨앗이 싹을 틀 때마다, 꽃이 필 때마다, 열매가 맺힐 때마다 저도 함께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딸들 키울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손주들까지 키우면서 정작 제 삶은 없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해 산 적은 없었던 거죠. 프로그램에서는 치유농업 교육과정도 소개하더라고요. 농업 기술도 배우고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는 법도 배운대요. 수료하면 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요양원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이 밭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나도 저렇게 웃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나도 저걸 해볼까? 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을까? 딸들이 뭐라고 할까?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후회할 것 같다는 거요. 퇴원하면 다시 딸들 집 오가면서 손주 돌보고 몸 상하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반복되다가 늙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담당 선생님이 회진 오셨을 때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퇴원하면 뭘 조심해야 하나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오는 병이거든요. 많이 쉬시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 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딸들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 인생이니까.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큰딸이 데리러 왔는데 차 안에서 바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괜찮으시죠? 내일부터 우리 집 와주실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갈게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딸아, 미안한데 엄마가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 건강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큰딸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네? 그럼 애는 어떡해요? 시댁 어머니한테 부탁하든지 남편한테 부탁하든지 해봐. 엄마도 쉬어야 해.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큰딸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병원 다녀오시더니 이상해졌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 삶을 찾은 거죠. 집에 도착해서 바로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으로 치유농업 교육을 검색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집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찾았어요. 다음 기수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었어요. 신청 기간이 딱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운명인가 싶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8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본 그 할머니들의 환한 웃음이 계속 생각났어요. 나도 저렇게 웃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후련했어요. 작은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언니한테 들었어요. 우리 애도 안 봐주시는 거예요? 응, 미안하다. 엄마가 이번에 아프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 엄마도 내 인생이 필요해. 작은 딸도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며칠 뒤 합격 통보가 왔어요.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 된대요. 합격증을 받아들고 혼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68배 나이의 말이에요. 치유농업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 흙을 만졌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흙이 손에 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매일 조금씩 자라는 작물들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키우고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거든요. 딸들 키울 때도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밭일도 하면서 점점 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대상포진도 나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나눠주고 싶다고요. 6개월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마지막 시험을 봤어요. 이론 시험도 있었고 실제로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발표하는 실기 시험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막상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준비했어요. 시험 결과가 나온 날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받게 됐어요. 자격증을 받아들고 또 울었어요. 68배 나이에 새로운 자격증을 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남을 돌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사람들을 돕게 됐어요. 수료식 날 같이 교육받은 분들과 사진도 찍고 서로 축하도 해줬어요. 다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분은 자기 동네에서 작은 텃밭 프로그램을 시작하신다고 했고, 어떤 분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복지관이나 요양시설에 강의를 나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자격증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었어요.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네요. 응, 엄마 바빴어. 공부하고 시험 봤어. 네. 무슨 시험이요? 치유지도사 자격증. 합격했어. 전화기 너머로 큰딸이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자격증을 땄어요? 대단하신데요? 처음으로 딸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은 그냥 손주 봐주는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뭔가를 해낸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자격증을 받고 일주일 뒤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강사를 찾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 연락처를 넘겨줬나 봐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드디어 제 첫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첫 강의 날 복지관에 갔어요. 참가자들은 대부분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요. 애들은 다 멀리 있고 하루하루가 외로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한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달라졌어요.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날부터 매주 한 번씩 복지관에서 강의를 했어요.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어요. 이 나이에 뭘 해봐야 달라지겠어요?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2주차쯤 되니까 싹이 올라왔어요.
그걸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어머, 싹이 났네. 우리 거 좀 봐요. 잘 자라고 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했어요. 제가 받았던 치유를 이분들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한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제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식물 생각이 나서 얼른 보러 오고 싶어요. 오랜만에 기다려지는 게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받은 위로와 치유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복지관 강의가 끝날 무렵 특수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발달장애 아이들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엔 걱정됐어요. 아이들과 일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특수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이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첫 수업 때 한 아이가 흙을 만지면서 웃는 거예요. 말은 잘 못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예뻤어요. 흙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신기해하면서 계속 만지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도 아이들이 조심조심 심었어요. 작은 손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넣고 다시 흙으로 덮고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인데 오늘은 정말 집중을 잘하네요. 몇 주 뒤 싹이 올라왔을 때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박수를 치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한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자기가 심은 식물 앞으로 데려가서 자랑했어요. 말로는 표현 못해도 눈빛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강의를 나가요. 복지관, 요양원, 특수학교. 바쁘지만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 예전에 딸들 집 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작은 딸이 집에 왔어요. 벽에 걸린 자격증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멋있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작은 딸이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큰 딸도 요즘은 전화할 때 엄마 요즘 어때요? 강의는 잘 되세요? 하고 물어봐요. 딸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달라졌으니까 딸들도 달라진 거겠죠. 이제 딸들은 제가 바쁘다는 걸 알아요. 손주 봐달라는 부탁도 줄었어요. 가끔 정말 급할 때만 부탁하고 그럴 때는 고맙다고 말해요. 68배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매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나를 위해 사는 용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